네, 박명구 박사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고요. 저도 저희 강아지한테 제가 원하는 음식을 주니까 제 강아지는 제가 주는 것만 먹으니까 그게 되게 쉬울 것 같아서, 사람도 좀, 그 강아지 쪽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러 올랐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인데요. 대한영양제 처방의학회에서 좀 특집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사하고 수의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들고 있어서 조금 그 자리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요새 반려동물 다들 키우시죠? 많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데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펫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크게 동물이라고 하면 산업동물, 그 전에는 못 살았었던 시기니까 뭐 돼지, 소, 양개 이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반려동물 쪽에 시장이 커지면서 저희가 반려동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같이 살게 됐을 때, 나보다 얘가 더 먼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다 하시게 되고, 무지개 다리 건너가는 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면 연장과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가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요구량, 안전성, 기호성, 품질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는 보호자가 선택해서 준 음식으로만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잘 알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 사료를 크게 나눴을 때 완전 사료하고 보충 사료하고 질환 관리 사료, 보통 말하는 처방 사료 등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제가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반려동물 사료협회라던가 미국 사료협회 등의 영양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수 영양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문제라서 아직까지 많은 견주나 반려묘 주들이 외국의 완전 사료를 많이 먹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사료는 이것만 평생 급여를 해도 아무 문제 없게끔 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통 간식 많이 주잖아요. 저희가 뭐 약간 애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착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리워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보충 사료도 많이 주고 있고, 목표는 사실 잘 먹고 잘 싸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화되고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따라오는 말 중에 혹시 휴먼 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밖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누렁이나 이런 애들한테는 그냥 밥 남은 거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먹는 정도의 퀄리티에 해당되는 사료로 준다.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는 이 건식 사료가 수분 함량이 14%의 페프루인데요. 주로 고온 고압 등으로 영양소를 갖다가 떡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쪄요. 그래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게 보관에도 용이하고 유통기한도 길고 경제적이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코팅하면서 얘네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물질들이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이 많고, 반려동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습식 사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60% 이상이 되는 펫푸드가 앞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작년 미국에서 굉장히 떴던 자료인데, 저희가 왜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경우에 보면 식료품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팻이라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떴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햄 같은데 이런 야채라던가 이런 곡물들이 콕콕콕 박혀 있어서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서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료가 많이 유행을 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펫푸드도 바뀌게 되고,
저희가 그 균형 사료,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를 주로 많이 준 뭐 로얄 캐니언이라던가 나우라던가 이런 종류의 사료를 말을 하는 거고요. 단미 사료라고 하는 거는 이 사료가 될 수 있는 성분의 하나를 다 단미 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은 곡물류라던가 곡물 부산물, 동물성은 뭐 고기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광물성은 뭐 칼슘염 혹은 뭐 미네랄, 광물질 같은 거를 그 항생제 대용으로도 요새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많이 일라이트 등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료로 이미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미 사료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료로 제조하고 이렇게 등록하려면 이러한 모든 종류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성분이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나 여러 가지 어류, 곡물 이런 게 단미 사료로 쓸 수 있고 이거를 혼합해서 사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펫푸드는 사람 음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종 특이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영양제를 추가로 더 먹고 뭐 굉장히 뭐 우리 인류가 발전하고 있어서 풍족하게 먹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펫푸드 같은 경우에 이 종특이성으로 이 예전에는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더 많이 키웠기 때문에 고양이한테도 그냥 강아지 사료를 줬었나 봐요. 그랬을 때 이 타우린이 부족이 초래돼서 이게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신장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짜주지를 않는 병이거든요. 일종의 굉장히 심각한 심장병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묘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우린을 전환하는 효소가 부족하니까 타우린을 꼭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햇빛만 쬐도 비타민 D 합성이 되는데 얘네는 전환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비타민 D가 D3 특히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의 나이하고 발달 관계, 우리보다는 이 견생이나 묘생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이 발달 단계에 따른 칼슘 인의 농도 등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칼슘하고 인의 흡수 같은 경우는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 신생작용, 그러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식이에서 50% 이상이 다 칼슘 흡수가 되는데 이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과도한 칼슘 섭취로 관절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고 칼슘의 비율을 이런 반려동물에 맞춰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화가 잘 아시다시피 이 견종에 따라서 노령화 진입 시기가 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한 6에서 7년 정도 되면 내 동물이 조금 노령화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를 저희가 맞춰서 애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그런 사료 겉 포장에도 패키지에도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각각의 애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kg짜리 뭐 강아지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한 8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kg 이상의 동물이라면 이 체중과 팩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강아지나 고양이에 필요한 영양 칼로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중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 요구량을 좀 감소해서 줘야지 애들이 비만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령동물의 영양관리는 적절한 영양관리를 알맞은 체중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관절염이라던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비만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알맞은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의 그 체조성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나이가 들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방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물 섭취량을 잘 못 따라와서 강아지 같은 경우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만약에 일일 권장 칼로리가 250kcal라면 물을 250g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물을 좀 잘 먹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만성 신장염이 가장 폐사에 빈번하게 유일한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심장병, 당뇨, 강아지 당뇨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비만, 아까
그 박명우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만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서도 굉장히 큰 질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견과 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당뇨, 전립선, 비만 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 대사성 질환이죠. 대사성 질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얘네도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암 그리고 치주 질환 그 구강 관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병이 따라오고 노령묘 같은 경우에는 장질환 아시죠? 장질환 잘못 오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고양이는. 그리고 당뇨병, 지방간, 비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비만이.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질환은 당연히 관절염, 저희가 어머니들이 관절염,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좀 해부학적인 이유하고 비만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도 관절염, 방광요로 감염 이런 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료 줄 때 에너지 요구량이 다 각각 다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과잉 섭취해서 비만 발생하면 안 되므로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해야지만 이 노화에서 근육 조직 손실을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이 공급이 되면서도 너무 오버해서 주지는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 신장 기능이 좀 신부전이 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다 콩팥으로 가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을 조금 낮춰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 관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노령 고양이는 11살부터 체중이 급속히 줄기 시작을 하고 탈수 증상, 식욕 부진 증상 이런 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는 양질의 지방을 제공을 하는 게 좋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지방을 잘못 주게 되면 췌장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그리고 오메가6 등이 필수적인 그 지방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MCT라고 하는 미디움 체인에 되는 중세 지방산인데요. 이게 탄소의 숫자가 8에서 12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의 지방산이 굉장히 고양이나 강아지에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항균력도 좋고 코코넛 오일 그리고 저희 야자수, 팜유 등에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종류가 있고 MCT 지방이 좋다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식이섬유도 노령 동물이 배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과 식이섬유 이를 함께 공급을 해주는 게 좋고 이럴 경우에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지혈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식이섬유 꼭 섭취를 해주시는 게 심장질환이라던가 담당 결석 예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너무 유명하죠. 이 노화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요새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비타민C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제를 추가적으로 주면 이 반려동물 노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항산화제는 이 색이 화려한 채소, 과일, 토마토라던가 블루베리라던가 이런 베리 종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도 비타민, 미네랄 등의 공급을 꼭 해줘서 균형 잡힌 영양을 좀 줘야 되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 미국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4%의 개와 59%의 고양이가 비만이나 과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옛날 통계긴 같은데요. 40%가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질환은 굉장히 많죠. 당뇨, 피부, 종양, 대사장애. 그리고 반려동물의 1kg은 사람으로 쳤을 때는 16kg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게 각각 자료인데 이게 옆에서 봤을 때하고 위에서 봤을 때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5번 정도 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되는 게 정상이고 여기는 저체중, 과체중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허리하고 배에 요 허리가 그래도 있구나 싶으면은 그래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보이죠, 얘네는. 그러면 이거는 비만에 해당이 되니까 조금 사료를 주실 때 조심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점이 정상이고 가장 큰 특징은 허리 부분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한 줄 오늘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거나 만졌을 때 바로 만져지면 너무 안 먹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허리가 들어가고 배에 있는 측면에서 복부가 쏙 들어간 부분이 존재를 좀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처방 사료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우리 사람이 먹는 다이어트 여러 가지 그런 다이어트 성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트 처방 사료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비만이 정말 고민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가용성 식이섬유, 불가용성 식이섬유로 해서 가능한 곡물이라던가 아니면 과일, 채소 껍질 등으로 좀 추가해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저희 강아지도 며칠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만이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수컷 같은 경우는 고환을 제거하면 하고 암컷은 복부를 개복을 해가지고 난자하고 자궁을 같이 다 적출을 해버리죠. 근데 성호르몬이 없으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장기이기도 하고 또 애들이 신체 활동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애들이 똑같이 먹여도 비만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의 소화기관, 소화하는 거는 사람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개나 고양이의 침에는 이 탄수화물 소화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얘네는 우리처럼 저작작용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덩어리로 꾹떡떡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침에는 이런 그 소화 효소가 없다는 게 좀 차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경우는 혈관 흡수, 지방, 림프관 흡수 이런 거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칙 급격하게 사료를 바꾸면 안 된다. 만약에 사료를 바꿔야 될 경우에는 새로운 사료를 25% 혼합해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람 음식을 혹여나 줄 일이 있으면 10% 넘지 않게 줘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따른 것을 개별적으로 급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체조권하고 체중을 유지할 만큼의 사료량을 급여를 해야 되고 미국 사료협회에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한다는 사료를 선택을 하면 좋겠다. 조만간 국내에서도 그 사료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균형 사료하고 영양 첨가물을 추가해서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균형 사료는 100% 다 이 안에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영양 첨가물이나 간식을 오버해서 주게 되면 비만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남은 음식 급여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